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0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여러분 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이 거기에 조금 큰 변화가 지금 감지가 돼요. 예. 그래서 대문 사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어버스의 유럽이죠. A400M이 상대적 우위를 좀 점하게 되지 않나라는 그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단지 이제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서 어떤 기종이 결정되느냐 그 자체도 뭐 흥미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급격한 변화에 를 초래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이거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월간 항공의 잡지에 10월 5일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막판 경쟁 치열 여기 주요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 대한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이제 몇 개 보면 이래요. 제일 먼저 이제 보이는 게 기존 평가 방식과 달리 국내 업체 참여가 의무화됐다는 거예요. 지난 1차 사업에서는 로키드 마틴의 C130J를 샀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그 같은 기종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 내지는 압박을 가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공군에서 생각하는 기종은 아마 많이 다를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죠. 그 가운데 이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끝마치기 전에 방위사업 추진위를 통해서 향후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서는 그 핵심 부품에 있어서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 형성을 하는 업체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보면 2026년까지 도입을 하는 거예요. 7,100억 원을 투입하는데 한 3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대당 2,000, 2, 300억, 2,300, 400억 되는 금액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세 대를 도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월간 항공이 지적한 것처럼 2차 사업 대상 기종을 1차 사업에서 도입된 C130J 외에 다른 기종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예. 즉 C130J가 지난번에도 사실 공군이 100% 원했던 기종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송량이 19톤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중형 수송기도 되지 못하고 최근에 카이에서 제시한 중형 수송기의 톤수가 30톤이죠. 그러니까 그게 중형이에요. 딱 지금 세계 추세를 봤을 때는 그럼 19톤은 뭐냐? 준준형이에요. 준준형. 그러려면은 실을 수 있는 무게도 적지만 들어갈 수 있는 부피 기준으로도 큰 부피의 장비를 넣을 수가 없죠. 또 정치가 작으면은 연료를 한번 충진하고 날아갈 수 있는 거리도 짧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C130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도태를 이미 했고 차기 좀 더 큰 기종으로 갈아탔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특수전 용도로 개량을 해서 쓰려고 하죠. 그리고 제대로 된 중형이나 대형을 장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월간 항공이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 사업에서 C130J가 됐다고 그게 그 기종에다가 우선권을 2차 사업에서도 부여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월간 항공이 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게 말씀드린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3월 25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이죠.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다 보이시는 거고 대형 수송기를 국외 상업 구매, 좀 전에 월간 항공 이야기랑 다 같죠. 이 중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국내 업체 참여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 시범 사업이다. 처음으로 요구한 거예요. 자,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컨소시엄은 단지 기술 이전과는 달라요.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언급한 것들 중에 유사한 것이 그겁니다.
카이가 우리 수리온 변속기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죠. 그 파트너가 이태리 회사예요. 거기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어요. 그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단지 돈을 주고 기술을 사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컨소시엄은 뭐냐면은 사업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 업체랑 우리 업체랑 돈을 같이 넣는 거예요. 태워서 사업을 해서 그걸 같이 판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갈라가짐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 기술을 이전하고 거기 대가로 받는 돈이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즉 단순한 기술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발을 많이 담그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카이가 이태리 업체를 찾는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잘 찾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자기는 기술은 있지만 다른 회사의 그 변속기 기술을 팔 수 없는 세계 시장에 지금 구도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를 찾는 거 쉽지 않다. 그랬더니 이제 카이 쪽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 과정에서 정부가 그 기업체를 물색했고 다리를 놔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참 중요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국정원 같은 데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컨소시엄도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돼요. 예. 여기에 국내 업체의 수송기 분야 핵심 부품 제작,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가 예상됩니다. 즉 이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드는 그 핵심 부품, 제가 추정컨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엔진이에요. 예, 대형 터보 프롭 엔진이죠. 자, 소형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공동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도 일정 부분은 같이 팔아야 된다는 조건이 지금 컨소시엄에 요구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이 부분을 얼마나 그쪽에서 오케이 해주느냐, 또 오케이를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냐, 배움직한 기술이냐, 이런 부분이 또 관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이 부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도 그 부분을 바꾸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 계획을, 구매 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예.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이게 문화일보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목과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이 8월 며칠 날 입찰 아마 종료가 됐을 거예요. 거기에 에어버스 A400M, 로키드 마틴의 C130J, 브라질 엠브라엘의 C390 등이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출사표를 던졌는데 서류 부실 등으로 무산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10월 25일까지, 10월 25일이면 한 2주일 남았죠. 다시 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서류 부실의 내용이 뭘까를 그냥 짐작을 해봐요. 이거 알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런 내용을 업무와 관련된 비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밖에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핵심 부품의 컨소시엄 형성,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제 추정컨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기종에 대한 추가 예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기운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후보군으로 들어온 수송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중량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송량을 브라질의 C390 수송기 2019년부터 신형 비행기죠. 26톤급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터보 제트고 이미 우리가 1차 사업에서 도입했던 미국 로키드 마틴의 C130J, 이건 19톤급이에요. J자가 붙은 것은 기존 C130형을 동체를 한 5m 늘려서 길게 만든 거예요. 수송량은 같은 19톤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 것보다 한 7톤 빠지죠. 그래서 이게 준중형이고 브라질 C390은 중형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버스의 A400M이죠. 이거는 중대형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37톤이니까 이번에 출사표를 낸 기종 중에서는 상당히 제일 큰, 수송량이 제일 많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C130J 같은 경우는 첫 기체가
출시된 지 상당히 수십 년 됐어요. 물론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엔진이나 기본적인 플랫폼 자체는 오래된 거다. 그 부분에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당연히 수송량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하죠. 예. 자, 최근에 옆나라 일본도 이제 C2라는 수송기를 개발해서 2017년부터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C130 계열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원래는 에어버스 A400M을 생각하고 있었죠. 에어버스 A400M도 유럽 각국에서 같이 개발한 거잖아요. 저 기종도 오래 쓰고 있던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C130을 대체하기 위한 기종이에요. 자, 그런 기종들이 섞여서 지금 C130하고 지금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브라질의 C390도 마찬가지예요. C130을 대체하는 시장을 보고 나온 기체예요. 그런 기체랑 C130이랑 같이 나왔다는 것도 약간 모순이라고 하면 모순이에요. 자, 그래서 이 C2 일본 것을 보면은 37.6톤으로 에어버스 A400M과 최대 수송량이 비슷한 거예요. 이 톤수가 의미가 좀 있어요. 우리 수송기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건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수송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 있어서 C130이 아니라 다른 기종의 눈길을 보내게 됐느냐. 그 핵심은 지금 이건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의 외교 문제가 좀 들컹거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노출이 됐고 그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의 미국 정부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 역할을 하기로 분담이 됐는지, 물론 이건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부분과 복잡한 거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고 또 제가 그 외에 다른 정치논평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인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 신정부 들어와서 그런 들컹거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저 같은 사람은 알게 된 겁니다. 문 정부 때 이런 것을 약속을 했구나. 단지 옆에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적국이 상대국이 목표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우리는 중국과 이웃이고 우리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가 또 중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하되 그것도 드러내놓지는 않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단계를 우리의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로서 또 활용하는 측면도 크기 때문에 굳이 이걸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다 미국과의 어떤 합의 하에 진행됐던 내용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이런 거죠. 미사일 사거리 해제 있었죠. 차츰차츰 완전히 해제됐고 고체 로켓도 해제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미사일이든지 다 개발할 수 있게 됐어요. 사정거리에 상관없이. 그게 고체든 액체든 주로 고체죠. 무기 쪽으로는. 그 다음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부터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한테 언론을 타지 않는 부분이죠. SLBM도 개발했죠. 그 다음 최근에 항모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 부분을 미국이 옛날처럼 다 할 수 없다. 그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미국은. 또는 중국이 미국 혼자 힘으로 상대하기는 압도하기는 벅찰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한 우리가 우리 몫은 하겠다. 어차피 우리도 자주국방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면에서 중형 항모 같은 것도 약속이 됐다고 봐요. 자, 이런 점을 신정부 들어서서 지금 한 달 전에 KF-21의 항모 탑재기형을 개발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중형 항모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돌변한 거잖아요. 사실은 항모 예산 작년 70억 설계 예산 반영된 게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다고 언론을 많이 탔잖아요. 그런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KF-21 즉 중형 항모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이 그만큼 주변 환경이 빨리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출범한 정부가 과거 정부가 미국과 했던 거래의 내용대에서 늦게나마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거래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그 거래를 존중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도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들컥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이 됐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들 우리 개발하잖아요. 미국도 못하는 거예요. 초음속 극초음속은 우리는 이미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 한국군이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영역, 예전 이야기로 하자면, 예전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미국이 맡고 있던 세계의 경찰 역할을 우리가 한 부분,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맡겠다 라고 우리가 손들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우리가 자진해서 그렇게 제안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작전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이고 해군의 중요성이 훨씬 강해지는 것이죠. 그죠? 미국 칠함대를 볼게요.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고 있죠. 일본 요코스카를 기항으로 삼고 있죠. 자기 모항으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병대 병력도 있어요. 해병대 전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기지에 분산되어 있지만. 자, 해군이 가서 작전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지상군이 들어가줘야 돼요. 해군 혼자 지상까지 점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해병대도 그래서 국가전략기동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 전부터. 자, 이렇게 우리 군의 작전 범위가 넓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대형 수송 2차 사업이 열리게 되고 16년까지 세대를 일단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부터 원해왔던 공군의 대형 수송기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순리대로 풀려져 나갈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작전 범위의 확대, 해군의 확대는 해군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해군의 범위의 확대에 따른 우리 지상 전력의 투사, 해병대 전력이나 거기에 필요한 수송기 전력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신속 대응을 한다는 마당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미국처럼 세계의 경찰의 한 임무를 맡게 된다면 분쟁 지역에 우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세상이 그걸 원할지 몰라요.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가 아니고 한국이 와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도 읽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400M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일단은 큰 전략 차원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국의 인도 패시픽, 즉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게 편입되어 있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몇 가지 해프닝을 통해서 그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이전 정부 때 이런 약속을 했구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정권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자, 먼저 봐서는 이게 있죠. C130J하고 제가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A400M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수송량은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급이 다른 수송기예요. 그리고 화물을 실지 않았을 때 최대 항속거리가 또 차이가 크죠. 3,500km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준중형이고 이거는 중대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가격도 약 2,50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시장 가격 평균으로,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이 가격은 제조사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때까지 거래된 금액을 봤을 때는 금액이 2,500억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어요. 둘 다 공히. 자, 그러면 지금 7,100억이기 때문에 세대를 산다고 하면은 얼추 맞아요. 금액이. 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예전에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차륜형의 또는 장갑차 차체에다가 105mm 포를 탑재한 화력 지원용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뭐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이런 게 있었고, 주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 기종을 이런 종류의 차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 전면전이 아니라 향후는 소규모 분쟁이 훨씬 더 발생 많이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신속
투입이 가능한 그런 차체, 기갑 세력,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경찰을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항모를 통해서 작전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은 우리도 신속 대응공 차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국가전략기동군이라는 해병대, 그리고 신속 대응 사단도 있죠, 육군에. 그런 부대들이 먼저 정규군으로 투입되는데 그들을 현장에서 화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왜 차륜형 장갑차나 기존 장갑차 자체에다가 105mm 포냐?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게입니다. 무게. 왜냐? 주력 전차로 가면 무게가 50톤이 넘어가요. 예. 그걸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송기는 미국만 보유하고 있어요. 러시아나. 예. 그 외의 나라는 지금 A400이나 일본의 C2가 최고예요. 거기는 주력 전차를 실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무게가 당연히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부피도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략기동군 신속하게 배치할 때 37톤 이하, 그리고 부피도 그런 37톤급 중대형 기종의 출입구를 통해서 넣을 수 있는 이런 장갑차들이 부각이 되는 거고, 우리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게 되면 이런 장갑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잠깐 볼까요? 일본의 16식 기동 전투차죠. 이게 주력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일본은 섬들이 많으니까 분쟁이 발생을 하면은 항공기로 그런 분쟁 지역으로 섬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수송기 실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수송기는 37톤의 수송 역량을 가진 C2예요. 105mm 포죠. 무게는 26톤에서 28톤. 네, C2에 실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다음 중국에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분쟁의 가능성이 많잖아요. 거기에 군의 밀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은 집중된 위치에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수송기로 갖다 나르겠다는 거예요. 중국도 큰 나라잖아요. 이겁니다. 무게 21톤이에요. 이게 그들의 수송기로 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대씩, A 같은 경우는. 왜냐면 60톤급이니까 거기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큰 수송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게 38톤 규모의 105mm 포를 가진, 여기는 약간 이제 궤도형 장갑차 자체에다가 올린 화력 지원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볍고 기동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주력 전차에 덧붙여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강도 분쟁이 있어가지고 기동 타격대용 화력 지원인 거죠. 왜냐? 기동 타격대를 보낼 때 기존의 전차는 같이 보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무거워서 수송기 실을 수가 없으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수요를 이제는 느낀다는 거예요. 아까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편입이 되면서 세계 일에 관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말씀드린 일본의 아까 16식 전투차가 C2 수송기에 지금 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목적이에요. 즉 우리의 차기 대형 수송기도, 대형 수송기 2차 사업도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카이에서 지금 제시한 중형 수송기 30톤급 MCX, 제가 봤을 때 크기가 좀 작거든요. 이게 C2보다. 여기에는 좀 전에 보여드린 장갑차 같은 거는 부피 기준에서 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무게 측면에서 여유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종은 뭐 초계기, 해상 초계기나 기타 등등의 다양한 파생 기종을 만드는 실용기로 갈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전술 수송기가 될 거예요.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C130을 제대로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신속 대응군을 그리고 전략 기동군을 보낼 때 거기에 화력 지원 차량은 이 다음급, 지금 우리가 이번에 들여오려는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기종이 부터 가능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작년 아덱스부터 이런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DX 코리아에서 보면은 그런 기종들이 훨씬 모델이 조금 다양해졌고, 두 군데서 다 나왔어요. 로템에서 나오고 하나에서 나오고, 그 모델의 크기가 커지고, 또 그들이 배치된 자세, 배치된 위치가 좀 더 앞으로 전진했어요. 우리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군에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은 뭐냐? 우리 차기 대형 수송 2차 사업에서 들여올 수송기에 얘들을 실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미국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죠. 중국과 국토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얀마는 종족도 우리랑 비슷해요. 거기가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은 인도양 쪽으로 바로 항구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과 한국 간의 외교 문서에 항상 미얀마가 등장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은 분명해요.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관여를 하게 되면 군사적으로 당연히 명분이 충분히 필요하죠. 한국군이 가야 된다. 이번 대형 수송기는 이런 물건들을 거기에 실어서 가게 되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갑차는 그런 수송기를 땡기고 그런 대형 수송기는 이런 장갑차를 가능하게 해줘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 들어오는 비행기는 2020년부터 들어와서 향후 전개될 이런 건 파생형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기존의 장갑차를 실으면 돼요. 단지 105mm 포가 없어서 그렇지.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K-21 보병 전투차 등이 들어가면 돼요. 지금 서구권에서 60톤급의 주력전차를 실을 수 있는 항공기가 생산되고 있지 않거든요. 미국의 C-17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A400M이 제일 큰 거예요. 그 중에서.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때 관심을 가졌던 이 바젤, 비젤 장갑차 이런 것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아예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거는 한반도 전장용이거든요. 근거리에서 치누크로 들고 나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천 킬로를 이동해야 된다. 거기 신속 대형군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대형 수송기가 있다. 37톤까지 실을 수 있는. 그러면 이거보다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105mm 포를 탑재한 화력지연용 장갑차가 맞죠. 화력지연용 장갑차가 확보가 안 된 상태라면은 그냥 K-21 보병 전투차 위에 40mm 포 달려있죠. 무게도 40톤이 안 돼요. 그런 걸 실어 나르면 돼요. 화력적인 면에서 훨씬 강력하죠. 방어력도 그렇고.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비젤 장갑차가 몇천 킬로 날아갈 일이 없어요. 이거는 국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살짝 밀린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럼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 아까 컨소시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A400M하고 C130J 제 의견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카이의 반응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전투기도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마당이거든요. 거의 국산을 다 시켰어. 엔진 빼고는. 그리고 작은 엔진은 지금 뭐 10,000파운드에서 20,000파운드 사이 엔진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트기 엔진을. 자, 그렇게 봤을 때 대형 수송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술이 뭐냐 그러면 컨소시엄까지 만들어서 상대방을 강제하면서까지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확보하려는 기술은 뭐냐? 저는 엔진 기술이 1번이라고 봐요. 자, 그럼 엔진이라는 부분 한번 볼게요. 그게 제 판단이 맞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A400M에 들어가는 엔진은 44,000마력짜리 엔진이에요. 터보프롭 엔진이에요. 이것은 제트기 엔진인데 그 출력을 뒤에 제트 기류를 뿜어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프로펠러를 돌려서 가는 거지. 터보프롭이죠. 자, 터보 샤프트는 거기다가 위에 로트를 돌리는 거죠. 헬리콥터에 들어가는 거. 기본은 그래서 제트 엔진이에요. 44,000마력이니까 파운드로 치면 약 10만 파운드짜리의 강력한 엔진이에요.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엔진과는 차이가 너무 커요. 자, 이게 사프란에서 만든 건데 지금 사프란은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존에 우리 LAH 곧 대비하죠. LAH에 들어가는 엔진이 사프란 엔진이에요. 그리고 수리온이 프랑스에서 제작될 때 지금 우리는 GE 엔진을 넣어서 좀 도입을 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사프란 엔진 쓰고 있어요. 사프란에서 개발한 엔진이에요, 이게. 자, 여기에 기술에 관심이 많겠는지 안 그러면은 C130J의 이 오래된 엔진 롤스로이스의 현재 롤스로이스 브랜드로 팔리고 있는데 원래는 앨리슨이라는 미국 회사가 예전에 개발했던 엔진이에요. 앨리슨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장갑차나 K9 이런 자주포에 변속기 만드는 회사로 돼 있죠. 4,600마력이에요. 파워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정도는 우리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지금 우리가 차기 기동 헬기용으로 개발하는 게 마력이 3,000마력짜리거든요. 네. 거기서 조금 힘 보태면 나오는 게 4,600마력이에요. 이거를 컨소시엄 구성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기술을 도입 통해서 배우겠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자면 44,000마력짜리에서 우리가 배울 게 훨씬 많겠죠. 그리고 또 신형 엔진이고. 예. 자, 저는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도 A400 쪽에 훨씬 메리트가 있다. 우리가 그런 걸 요구했을 때, 어떤 핵심 기술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를 했을 때. 자, 그리고 이건 예전에 제가 많이 썼던 슬라이드인데,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C130을 쓰다가 전부 다 A400으로 갈아탄 상황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C2로 갈아탄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Y20으로 갈아탔죠. 66톤급으로. 예, 근데 우리만 C130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게 충분히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우리도 대형 수송기를 가져야 되는 입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었지만, 약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거기에 우리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항모를 가지면서 우리 군의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거, 그리고 신속 대응 사단이 꼭 한반도 상황만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거, 그리고 해병대 국가 전략 기동군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 같다. 그들을 실어 나를 때 그들의 화력 지원에 필요한 충분한, 그리고 우리가 국내에 가능한 그런 수송 톤수를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A400M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